국어 가르치는 수지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공무도화가라는 작품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무도하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물을 건너지 말라는 노래예요. 지금 여기서 이 하를 어떤 해석에서는 물로 해석하고 어떤 해석에서는 강으로 해석하는데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냥 물이니까. 어쨌든 물을 건너지 말라는 노래인데 여기에서 이 배경설화가 엄청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 배경설화가 이제 해동역사라는 책에 실려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래요. 자, 일단은 이 물이 있고요. 강이 있고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흰 머리를 하고 막 풀어헤치고 있어, 머리를. 그리고 한 손에는 술병을 들고 있어,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여인이 막 이렇게 물 끓고 앉아가지고 울면서 건너지 마세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뱃사공이 지나가다가 본 거예요. 자, 이제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좀 알아야 돼요. 자, 이 뱃사공의 이름은 광리자고라는 사람이고요. 광리자고 이런 사람이고, 그러면 얘는 뭐야? 이 노래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닌 거죠. 이 노래를 목격한, 그죠? 관찰자 또는 목격자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뱃사공 광리자고가 물가에서 물속에 이렇게 술병을 들고 하얀 머리를 풀어헤치고 있는 미친 사람을 봤다.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는 백수광부라고 해요. 백수광부. 이 백수광부가 지금 이렇게 한자로 이름을 지어놓으니까 좀 멋있어 보이는데 그냥 생각해보면 흰머리에 미친놈이란 뜻이에요. 백수가 흰머리고 광부가 미친 사람이란 뜻이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울고 있는 이 여자가 바로 백수광부의 아내인 거죠. 자, 이 작품의 작가를 보면요, 여러 사람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대부분 백수광부의 아내가 지었다, 이렇게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백수광부의 아내가 이 백수광부가 이렇게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이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따라 죽었다. 이게 이제 배경설화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한번 여기에서 이제 이 배경설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고조선에, 진짜 중요합니다. 고조선입니다. 아주 옛날이죠. 고조선의 뱃사공 광리자고라는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 배를 손질하고 있었다. 그때 머리가 하얗게 센 미치광이 한 사람이, 이 사람 누구예요? 바로 백수광부죠. 한 사람이 머리를 풀어헤친 채 술병을 쥐고 어지러이 흐르는 강물을 건너고 있었다. 그의 아내, 여기 울고 있던 그 아내가 그를 따르며 말렸으나 그 미치광이는 끝내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가다가 마침내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이에 그의 아내가 공후를 뜯으면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 공후 뭐예요? 악기예요. 악기 이름인데 얘를 이제 타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소리가 아주 슬펐다. 노래가 끝나자 그의 아내도 남편을 따라 물에 빠져 죽었다. 이런 광경을 목격한 광리자고가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아내인 여옥이라는 여자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노래를 들려줬대요. 그랬더니 여옥이 슬퍼하며 공후를 뜯으면서 그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고 슬퍼했다고 한다. 그 후 여옥이 이 노래를 이웃에 사는 여용이라는 여자에게 또 전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이 노래의 악곡명을 공후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 공후인이라는 거는 공후라는 악기를 타면서 부르는 노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배경설화에 등장하는 사람을 다시 정리하면 광리자고는 목격자고요. 그죠? 그리고 백수광부는 지금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고 있었고, 그리고 백수광부의 이 아내가 직접 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고, 그리고 이거를 목격한 광리자고가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인 누구에게? 여옥에게 들려줬어. 그랬더니 이 여옥이 공후를 타면서 누구에게 들려줬어요? 이웃 여자인 여용에게 들려줬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의 작가가 막 누구냐라는 해석이 되게 분분한데 요즘은 그냥 이 백수광부의 아내가 작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 공후인이라는 악곡이 붙여진 것은 바로 이 광리자고의 아내 여옥이 공후를 타면서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작품의 본문을 먼저 보고 그리고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본문인데요. 엄청 간단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한문으로 써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 노래가 한글이 당연히 없었던 고조선 시대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한자로 번역이 돼서 한문으로 번역이 돼. 원래는 우리말 노래인데 자, 우리말 노래를 한문으로 번역을 해서 기록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한역시가라고 합니다. 자, 이거 되게 막 내신 같은 데에서는 가끔씩 이상한 문제가 나오는데 얘가 지금 한역시가예요. 한역시가가 뭐라고? 우리말 노래를 한문으로 번역했다. 왜? 기록할 수단이 없으니까. 그쵸? 한문으로 기록한 게 바로 한역시가입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원문에는 요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공무도와 공경도와 타하이사 당내공화 이렇게 적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원문은 일단은 됐고 그러면 이 이제 한글 번역본 요걸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원래 우리말로 뭐라고 노래를 불렀을 텐데 이걸 한문으로 번역해서 요렇게 기록을 한 거죠. 요거로. 그리고 나서 다시 이 한문을 보고 한글로 기록해 놓은 버전을 우리가 공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본문을 한번 볼게요. 니마 그 물을 건너지 마. 그럼 여기서 이 님은 누구겠어? 바로 그 백수광부를 의미하겠죠? 그럼 여기서 화자는 누구예요? 화자 당연히 백수광부의 아내죠. 그죠? 아내고요. 그리고 니마 그 물을 건너지 마시오. 님은 끝내 그 물을 건너셨네. 근데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여기서 지금 물이 몇 번 나왔죠? 3번 나왔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냥 수능 형식으로 나오는 문제의 유형이라면 그냥 이 물은 건너면 안 되는 거, 그리고 님을 죽게 만든 거, 그리고 또 그러니까 건네서 죽게 만든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그냥 수능식으로 우리가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그 물은 다 마이너스야. 건너면 안 되는 거고 건너서 죽은 거야. 그치? 그래서 다 마이너스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내신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물은요, 어느 어떤 문화권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일단 이승과 저승의 경계, 보통 무슨 강 있잖아요. 무슨 강을 건너면 거기는 저승이고, 이런 어떤 문화든 이런 이해는 가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원형적 상징이라고 해요. 원형적 상징. 이 원형적인 상징에서는 어떤 문화권이고 어떤 나라고 이걸 상관없이 다 비슷한 상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그저 누구나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걸 우리는 원형적 상징이라고 하는데 보통 그 어떤 물이라고 한다면 이승과 저승의 경계라든지, 그치? 아니면 죽음이라든지, 아니면 정화나 재생이라든지, 아니면 물처럼 충만한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역사의 시간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원형적 상징이에요. 근데 이 글에서 원형적 상징은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해보면 물을 건너지 마오 이랬잖아. 그랬을 때 이 물을 건너지 않은 것은 플러스야. 그치? 그럼 이거를 건너는 건 이별이야. 그러면 이 물 자체는 뭘 의미하냐? 바로 충만한 사랑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물의 상징적 의미를. 그 물을 건너지 마오 그랬는데 임은 끝내 그 물을 건넜어. 그럼 사랑이 끝난 거죠. 그럼 뭘까요? 이별이에요. 그랬는데 그 물이 이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로 끝났어요. 그럼 여기서 이 물은 뭘까요? 죽음이죠. 그래서 이 사랑과 이별과 죽음이라는 물의 원형적 상징을 보여준다라는 거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마 그 물을 건너지 마시오라고 말했고요. 님은 그 끝내 물을 건너셨네 해서 이별을 했고, 그리고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물은 죽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장차 이제 이 가시님을 어이할고 하고 끝났어요. 자, 그러면 너무 간단한 내용이라서 그냥 이게 지금 이별이고, 근데 이별 중에서도 죽음에 대한 사별을 주제로 하고 있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고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님이요 라고 불렀어. 그쵸? 그걸 우리는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 돈호법이라고 하고, 돈호법. 이 돈호법은 어떤 문제에서 어떤 말로 나올 수 있냐면 영탄적 어조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영탄적 어조.
문제에서 아니면 뭐 영탄적 표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문제에서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여 이렇게 나왔어. 근데 딱 보니까 영탄법이 없는 것 같은 거야. 그래도 이 돈호법, 누구를 부르는 말 요거 자체도 영탄적 어조나 영탄적 표현 안에 들어간다. 요거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럼 다시 님이여 하고 불렀어. 그리고 그 물을 건너지 마시오 하고 지금 금지를 했잖아. 그치? 물을 건너지 마시오. 이 사랑을 건너가지 마시오. 그런데 임은 끝내 그 물을 건너셨네. 님과 나는 이별했다라는 거였죠.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그죠? 죽었어. 가시님을 어이할꼬. 어이할꼬 하고 끝났어. 방법 있어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은 체념과 한탄을 보여줍니다. 체념과 한탄을 보여줘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죽음 앞에서 너무나 무력한 존재잖아요, 인간은. 그래서 지금 님의 죽음을 어이할꼬 하고 끝났기 때문에 체념과 한탄이라는 정서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 어이할꼬 여기 무슨 법이죠? 당연히 서리법이죠. 그렇죠? 이 서리법도 영탄적 어조 안에 들어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 자체는 너무 쉽잖아. 그런데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온다면 절대로 이 공무도화가 하나로 끝나면 안 돼요. 왜? 사랑과 이별, 특히 사별에 관한 시들은 쫙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 제가 지금 대강만 이제 이 한국 역사에서 이별의 한을 다룬 시를 이제 쭉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보통 이 최초를 공무도화가로 봐요. 이 공무도화가를 사랑과 이별 그리고 또 어떤 사별, 그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 이별의 한을 다룬 시를 이제 정리를 하면 공무도화가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제 노래 중에 정읍사라고 있어요. 자, 정읍사는 그 아내가 남편이 시장에 뭘 팔러 행상을 나갔는데 그 행상 나간 남편을 기다리면서 부른 노래예요. 자, 그리고 이제 뭐 가실이나 서경별곡이나 뭐 동동 같은 그런 고려 가요들이 있거든요. 이 고려 가요들은 거의 대부분 사랑과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이별의 한을 다룬 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정지상의 송인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송인은 뭐냐면 친구가 대동강을 건너서 떠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너무 슬프다. 이 눈물이 이 강물을 가득 채우고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황진이나 뭐 계랑이나 뭐 이런 뭐 홍랑이나 이런 기생들의 시조들, 이 사랑과 이별의 시조들인데 조선시대에 보통 이런 사랑과 이별의 시조를 쓴 사람들은 대부분 기녀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녀들이 쓴 뭐 계랑, 그죠? 계랑, 뭐 홍랑, 뭐 아니면 황진이 같은 이런 사람들의 기녀들의 시조들이 이제 이 사랑과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소월의 현대시에서는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이 이별의 정한을 계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이 한국 문학에서의 이별의 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 뭐냐면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이에요. 자,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은 사별을 소재로 한 시들에 되게 많이 나오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죽었다 아니면 아내가 죽었다 이런 시들이 되게 많아. 근데 그런 시들에 보면 되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인식이 나타나는데 이 삶과 죽음이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면 단절되어 있느냐 요거로 일단 나눕니다. 뭐냐면 연결이 되어 있어.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지금은 만날 수 없지만 지금 이제 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저승으로 갔어. 그러면 지금은 만날 수 없지만 내가 죽으면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재회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아니면 소망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그 제망매가라는 시를 배웠잖아요. 옛날에 언젠가. 네, 제망매가라는 그 향가에서는 여동생이 죽었는데 거기에서 처음에는 여동생이 죽어서 너무 슬퍼 그랬는데 나중에 미타찰에서 만날라 돛 닦으면서 기다리겠노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타찰에서 언젠가 만날 거니까 나는 돛 닦으면서 기다리겠다라는 재회에 대한 소망이나 믿음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재회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그 슬픔은 극복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삶과 죽음이 단절되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제외를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면 이 슬픔은 극복할 수가 없는 슬픔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인데 요 작품만 봤을 때는 이건 삶과 죽음이 단절되어 있다. 왜? 가시님을 어찌할 꼬로 끝났잖아. 다시 만나자 이런 말이 없어. 그래서 이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은 단절되어 있다. 요 작품만 봤을 때는. 그런데 저 위에서 우리가 뭘 했죠? 배경설화를 했잖아. 근데 배경설화를 봤을 때는 지금 이 백수광부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따라 죽었다로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 배경설화까지 갔을 때 이 물에 빠져 죽었다. 여기 부분을 고려한다면 이제 다시 만나겠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예요. 대부분은 이 작품은 삶과 죽음은 단절되어 있고 거기서 체념과 한탄으로 끝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아주 간혹 가다가 그 배경설화에서 아내가 따라 죽었다. 요 부분에 이제 요 부분을 좀 되게 큰 의미로 받아들이는 선생님들은 그래서 여기서 재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요렇게 이해하는 선생님도 있으니까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은 제 생각에는 이 작품만 봤을 때는 체념과 한탄이고 슬픔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삶과 죽음이 단절되어 있고 슬픔으로 끝나는데 이 아내가 따라 죽음으로써 다시 이제 이 얘네들이 어떤 재회에 대한 어떤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별과 사별을 다룬 다른 시들이 있어요. 엄청 많지. 그치? 엄청 많아. 그래서 다른 시들이랑 비교하는 문제들을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비교하라는 거는 아까 제가 말했던 이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 정서를 표출했느냐 아니면 뭐 이렇게 뭐라 하죠? 네, 이 감정을 이렇게 절제했느냐. 그래서 이별을 다른 시들을 보고 만약에 내가 이 슬픔을 절제를 했느냐 아니면 표출을 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슬프다 막 이런 거 나와. 막 예를 들어서 김소월의 초혼이라는 시를 보면 그게 님이 죽은 거거든요. 그러면 님이 죽었어 그랬을 때 너무 슬픈 것을 가슴으로 이렇게 사귈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막 이러면서 막 영탄적 어조를 사용해가지고 막 표출을 하거든요. 뭐 가시리 있고 이런 것도 보면 날 보고 어떻게 살라고 나를 버리고 가냐 하고 슬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절제냐 표출이냐 이런 거를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공무도화가 같은 경우에는 가시님을 어이없고 하고 체념과 한탄하고 슬퍼하고 끝났잖아. 그래서 이거는 슬픔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시리 같은 경우도 표출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가시리 같은 경우는 다시 돌아오세요 하고 끝나기 때문에 이 시랑 조금 다르죠. 그런데 이 시 같은 경우는 그냥 되게 체념과 한탄으로 끝내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슬픔을 표출하고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은 단절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작품에 문학사적 의의가 있어요. 왜냐? 너무 오래된 노래이기 때문에 지금 고조선이라는 나라의 때의 노래잖아요. 시대 때의 노래인데 지금 이 고조선의 이 공무도화가 이전에는 어떤 노래가 있었냐면 구지가 같은 게 있어요. 구지가. 이게 이전 맞나? 자, 어쨌든 구지가 같은 게 있는데 이 구지가는 김수로왕 그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데 구지가는 김수로왕의 탄생 신화거든요. 근데 신화 속에 들어있어 이게. 근데 이제 그 나라가 가락국이라는 가야국의 이제 노래인데 그러면 이 구지가는 어떻게 됐냐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흙을 파면서 같은 동작을 하면서 이 노래를 불러. 뭐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막 이런 노래를 부른단 말이야. 그거는 굉장히 집단적인 가요예요. 그죠? 집단 가요. 자, 노래라는 거는요. 원래는 이런 어떤 제의적인 그 국가 행사나 막 그런 거 있잖아. 그지? 그런 어떤 행사에서 쓰이는 제의적인 성격에서 먼저 출발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노래는 원래 집단 가요에서 개인적인 서정시로 발달을 하는데 근데 이 원시적인 집단 가요 이 구지가 같은 원시적인 집단 가요에서 지금 이 노래는 개인 서정시로 넘어오는 시기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왜냐? 지금 이게 남편의 죽음이라는 굉장히 지극히도 개인적인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개인 서정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집단가요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대의 작품이다. 그런데 만약에 집단가요랑 개인 서정시랑 중에서 뭐가 더 가깝냐라고 했을 때 개인적 서정시에 더 가깝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현재 전해지는 노래 중에서 가장 오래된 고조선의 노래이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서정시가다. 이렇게. 그리고 또 슬픔이나 체념이나 안타까움 같은, 그리고 또 물의 원형적 상징을 통해서 한의 정서를, 이별의 한이라는 정서를 표현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사원사구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사원사구체가 뭐냐면 이 작품이 한역돼서 한문으로 번역돼서 전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보니까 이렇게 네 글자로 돼 있어. 그죠? 한 줄에 한 행에 네 글자로 돼 있어. 사언이라는 것은 한 행에 네 글자. 그죠? 한문 네 글자로 되어 있다. 사구체라는 거는 네 줄로 네 행으로 되어 있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원 사구체의 한역시가다. 한역시가가 뭐라 그랬죠? 우리말 노래를, 원래는 우리말로 불렀던 노래를 한문으로 번역해서 적어놨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고대가요다. 그죠? 고대가요. 우리가 보통은 향가 있죠. 향가. 신라의 향가. 이 신라의 향가 이전의 작품은 다 그냥 고대가요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고대가요고 한역시가고 서정시다. 자, 그런데 이 작품에서 알아야 될 게 또 있어요. 자, 뭐냐면 바로 이 백수강부의 정체인데 이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이 흰머리에 미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그냥 사람으로 볼 수도 있지. 그지? 그냥 사람으로 볼 수도 있는데 좀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백수강부는 아마 무당이었을 것이다. 이 당시에 무당, 박수무당, 보통 남자 무당을 박수무당이라고 하는데 박수무당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얘가 어떤 자신의 어떤 이런 영험한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어떤 의식에서,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어떤 의식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의식에서 물에 빠져서 죽은 거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 자신의 이 주술적인 능력을, 이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죠? 확인하기 위한 어떤 제의, 그죠? 제의에서 실패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자신의 이 영험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에 들어간 건데, 근데 그 제의가 실패해서 물에 빠져서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이제 이해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술적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갔지만 결국 이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수강부를 무당으로 보는 견해가 이제 첫 번째 견해예요. 무당. 자, 그리고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이 백수강부가 여기서 술병을 들고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이 여인, 이 백수강부의 아내는 공후를 타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백수강부를 술의 신, 주신이라고 하고요. 주신. 그리고 이제 이 아내를 악기를 연주하면서, 음악을 연주하면서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악신, 음악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주신과 악신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백수강부를 무당으로 보는 견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무당으로 보면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자, 이게 지금 고조선이라는 시대였잖아요. 그 고조선의 건국 신화 하면 뭐가 떠오르죠? 단군왕건, 환인의 아들 환웅이 내려와서 뭐였죠? 웅녀랑 결혼해서 이런 거 나왔잖아. 그래서 단군을 낳았다, 이런 게 나오는데, 이 시대는 굉장히 신화적인 시대였어. 신화적인. 근데 이 신화적인 세계가 끝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신화 시대의 몰락을 보여주는 거지. 그러면 이 무당의 죽음으로 신화 시대가 끝나고, 그럼 무슨 시대가 되느냐? 역사의 시대로 넘어가는 이 신화 시대의 끝, 신화시대의 몰락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백수광부까지, 정체까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공모도화가를 다른 이름으로 공후인, 그죠? 공후인이라는 악곡명으로 부르기도 한다라는 거고, 이 작가를 백수광부의 아내로 볼 것이냐, 아니면
광리자고의 아내가 이 노래를 또 불렀다 그랬죠? 그래서 광리자고의 아내로 볼 것이냐 이런 견해도 있는데 그냥 백수광부의 아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백수광부는 아까 전에 주술적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어떤 남자 무당이었고 그리고 또 이 무당이 이런 무속의식에서 실패해서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그랬고요. 그리고 주신과 악신으로 보기도 한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 물의 상징적 의미 굉장히 중요했죠? 사랑과 이별과 죽음이라는 거. 그리고 이 작품 화자의 정서는 체념과 한탄이죠. 님과의 이별, 특히 사별로 인한,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사별에 대한 어떤 시들을 다른 작품들을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 가요들은 거의 대부분 사랑과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현대 시들 중에서도 뭐 이렇게 사별을 다루는 작품들이 많아요. 김소월이라는 그런 작가의 뭐 작품이 굉장히 많죠. 일단 이 사별에 대한 거 뭐 초혼이라든지 뭐 금잔디라든지 그리고 뭐 서정주 뭐 귀촉도 이런 거 있잖아요. 서정주의 귀촉도 같은 거 그런 시들도 거의 사별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별에 대한 시를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별에 대한 이제 시들을 정리를 할 때는 이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이죠. 그죠?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에서 그래서 이 삶과 죽음이 연결된 것으로 보느냐, 단절된 것으로 보느냐, 그리고 그 감정, 슬픔을 절제했느냐, 표출했느냐. 이 작품은 이 공무도화가는 표출했다라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재회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정리하면 좋은데 이 작품 자체에는 재회에 대한 소망이나 슬픔의 극복 가능성은 없다. 그런데 만약에 배경설화까지 고려한다면 뭐 만남, 뭐 재회 이런 것도 아주 아니라고 말하기는 좀 거시기하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대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열공합시다. 안녕.